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통치의 정교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내란 이 계엄이 일어난 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상한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극우 세력들하고 보수당이 이제 힘을 합해서 그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이 독특한 정치 현상은 그냥 이상하다고 치부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뭐 정치학자들이든 뭐 사회학자들이든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현대적인 통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 현대 통치 시스템은 이 통치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첫째는 선출의 정당성이죠.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국민이 뽑았으니까. 라는 것에서 선출의 정당성은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어떤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됩니다. 고대에서는 이 문제를 전례에서 찾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고대 중국에서 뭐 화폐 개혁을 한다 이러면은 그 과거에 다른 왕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했었고 그때 그게 성공적이었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누가 주장했었다든지 뭐 이런 근거를 찾아서 정당성을 어떤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중국에서도 선출의 정당성은 천명이라고 해서 어떤 국가의 운명이 하늘의 뜻에 따라서 다 했고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필요하다는 어떤 하늘의 뜻 이것을 이제 통치의 정당성으로 주장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 통치에서는 이 자신의 어떤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일종의 과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든 정치 시스템이든 이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라. 이 현상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이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자들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이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내놓는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을 쓰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론의 뒷받침이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이 통치는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왜 지금 그럼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의 정책을 씁니까? 라면 주류 경제학에 무슨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 그 실천이 됐었고, 통계적으로 뭐 검증이 됐었고, 뭐 심지어 그게 아니더라면, 이런 이론이 미국에서 지금 교수들이 인용하고 있는 주류적인 이론이야. 그리고 이런 이론들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야.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경제 자율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최저임금을 왜 올리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써 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건 주류 경제학의 이론에 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슨 학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무슨 이론의 근거가 있는데 이 이론은 미국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당국에서 이 이론을 재탕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밑바닥이 되는 이론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이론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가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이 이론에 의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 이론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론에 의해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은 아니다도 과학적이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통치자는 한마디로 이런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일종의 해석이죠. 해석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누군가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통치자는 반드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증시가 떨어졌으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든 경제신문이든 아니면 뉴스에서 매일매일 어떤 증시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폭등을 했다. 그러면 부동산 폭등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실패 때문에 된 거고, 주류 경제학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반시장적인 뭐 소득 주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뭐 규제 때문에 이렇게 됐고 해서 설명을 내놓죠. 뭐 그 설명에 반감이 들든 안 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현상에 대한 설명을 내놓고 현상은 이렇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은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현대 통치 시스템의 어떤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 간의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서 학자들은 이론을 내놓고 그 다음에 언론은 그 이론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들과 관료들은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그 이론의 틀 안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언론, 학자, 학계, 관료들이 삼각 시스템으로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히 반박을 못하겠죠. 문제는 이 해석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펑펑 터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비롯한 금융위기라든지 1920년대 대공황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2차 대전이라든지 월남전 같은 거를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은 사회 현상들은 자연과학처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과학조차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현상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결정자들은 과감하게 이 세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당연히 해석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해석이 도저히 안 되는 사건들은 침묵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이 어떤 사건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침묵함으로 해서 이 해석이 안 돼서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죠. 예, 그래서 언론이 일종의 그 정책 그의 중요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 이 해석이 안 되는 사건에 있었던 사건 관련자들은 이 시스템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해서 관련 사건제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일을 일으킨 거는 이런 시스템의 합리적인 구조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도덕적 행동, 우리가 가정하지 않은 잘못된 도덕적 행동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있을 때 야 이거 리만 브로더스나 이런 데서 이런 분식회계 때문이야 라고 하면 말은 쉽죠. 아 저런 사람들이 시스템 파괴해서 일어난 거구나. 그래서 시스템은 정당한 건데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면 쉽게 이런 문제들을 덮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금융위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지, 리만 브로더스가 분식회계하는 도덕적인 악행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 해석의 문제를 본인이 꽉 쥐고 계속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처음에 과학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왜곡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고 사건을 은폐 축소할 뿐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켜놓은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이 과정을 보면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처음에는 과학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이 경전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그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결국은 추방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 통치 시스템이 처음에 본인은 과학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대 통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관점은 사실은 이제 듣도 보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사태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자,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를 보시면, 자, 2024년 5월 9일 날, 이 감사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이제 그 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을 조작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하고 검찰이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장관이 뭐 그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공무원들도 막 했었는데 2024년 5월 9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이 사건 자료가 손상되지 않았고 감사 절차가 적합하지 않아서 무죄.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마치 무슨 엄청 대단한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통계 뭐 조작 어쩌고 한 것도 사실 비슷한 경로를 밟았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감사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이받은 거죠, 문재인 정부를. 그때 당시에는 독립적인 감사원이 정당한 어떤 문제 제기를 용감하게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 무죄 판결이 난 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2024년 11월 23일을 보면 윤석열 정부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 시설을 했는데, 예, 70cm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감사에서 이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하며 지었다는 70cm 신축 건물에 대한 감사는 아예 통째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은 이렇게 용감하고 독립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은 이렇게 흐물흐물할까요? 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왜 그때는 들이받고 지금 못 들이받을까요? 이 문제를 단순히 감사원장이 눈치를 봐서 그렇다든지 권력에 대한 어떤 눈치를 봐서 그렇다는 단순한 문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감사원이
그 월성 조기 원전 폐쇄 1호기의 경제성 조작을 의심했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월성 원자력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우리나라 산업화의 핵심 엔진, 원전을 통한 발전의 핵심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환경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금 폐쇄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기 폐쇄를 지시를 했죠. 한마디로 이제 경제를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기득권과 관료들 입장에서는 얘네 지금 보니까 경제를 포기했네. 그러고서 이 기후 위기라는 그 말에 넘어가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강제로 이걸 밀어붙인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거죠.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감사원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동안의 그 관료들과 경제 관련된 사람들, 집단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본 가정. 한마디로 경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원전이 있어야 경제 발전이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기 폐쇄를 명령했다는 거는 경제 발전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과학적인 합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그러면 분명히 이거를 밀어붙였을 때는 어떤 권력의 힘이 있었을 거야.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넣어가지고 했을 거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그 뒤가 굴린 걸 거야. 그러니까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에 반하는 어떤 거를 한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벌한다 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친환경 말같이 도한 소리 하고 있네. 친환경이 어떻게 돼? 우리는 계속 석유 쓰고 석유가 안 되니까 원전 써가지고 계속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친환경? 그게 어떻게 경제하고 맞아?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자들은 분명히 뭔가 뒷돈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태양광 발전과 연결되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 잡아서 구속을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자들은 자기들이 뒷돈을 받으려고 없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무슨 용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책의 기본 어떤 이론 베이스를 건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이 사건 관련자들은 잡아서 어떻게 된다? 처벌해가지고 이런 일은 그 XX야. 이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래서 정당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무죄가 났어요. 왜냐면 결국은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합리적인 의사토론을 거쳐서 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장기적인 개혁도 결국 토론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토론을 거쳐서 나온 어떤 정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자기들의 어떤 통치 철학이나 통치 이념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의 어떤 기본 이론 베이스에 완전히 벗어나는 이론이죠. 친환경, 뭐 기후 위기 이거는 그동안의 경제 발전의 어떤 기본 이론과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이거는 뒤가 구린 어떤 자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뭐 한 걸 거야라고 생각해서 쓰시고 다닌 거죠. 근데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
2015년 10월 22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앵거스 디턴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저서에 대한 번역 왜곡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대 출판부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의 한국어판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라고 아예 책 제목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디턴 교수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자, 디턴 교수가 그래서 이 사건 후에 10월 30일 날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불평등은 성장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장단점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 지나친 불평등은 오히려 효과가 난다는 평소 지론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앵거스 디턴 교수의 위대한 탈출에는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등은 오히려 위험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당시에 토마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에 대한 21세기 자본을 얘기하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한국 경제계에서. 왜냐하면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반대 주장을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불평등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라고 앵거스 디턴 교수가 일부 그 효과가 있던 측면이 있었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키는 면이 있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턴 교수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너무 심하면 오히려 성장에 저해가 되고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게 사회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지나친 불지금의 불평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치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시킨다고 디턴 교수가 주장했던 것처럼 제목을 왜곡을 한 거예요.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책도 지 멋대로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서문에 이 책 번역자가 아니라 한국경제원의 무슨 모 씨가 붙인 서문을 당당하게 붙여가지고 앵거스 디턴 교수가 불평등을 불평등이 성장을 촉발했다고 했다라고 왜곡된 얘기를 서문에다 지가 떡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대 출판부에서 당장 이거 다 회수하라고 그래서 책을 결국은 다 회수해가지고 다시 번역을 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책 자체의 내용에도 그렇게 앵거스 디턴 교수가 얘기해서 불평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번역을 빼버리거나 말을 바꾸거나 한 게 많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적인 경제 집단들은 지금까지 불평등은 성장을 촉발시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 피케티 교수가 나와서 불평등이 심각하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반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주장과 안 맞으니까. 근데 디턴 교수의 책에는 불평등이 좋은 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거기에 몰두한 거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볼 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앵거스 디턴 교수의 균형 잡힌 어떤 뒤에 있는 불평등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무의식 중에 스리슬쩍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주장 입맛에 맞는 책이라고 믿어버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거기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섬을 붙이면서 봐 내가 맞지? 도마 피케티 프랑스 학자인데 저 머리에 피도 한 말은 저기 뭐 젊은 학자가 주장한 게 틀렸다고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박하는 책을 한번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겠죠. 자,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사이비 집단과 뭐가 다르죠? 해석을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단 공격하고 사건을 왜곡 축소한다. 똑같잖아요. 일종의 사이비 집단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결국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현대 통치 시스템은 사건을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요구하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한 대로 하면 이 사건이 맞는 거야 라고 주장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숱하게 일어나면서 통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데다가 처벌도 하고 깜빡이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현대 통치 시스템은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저는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세계 최고의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학자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 학자들의 권위를 마음대로 정치권에서 왜곡 축소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과 학계와 정치계와 재계와 언론계가 합심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론조차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왜곡을 하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일단 다 뒤를 털어서 도덕적인 흠집을 내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이렇게 된 결과는 뭐냐?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 된다, 정치가. 정치와 관료 시스템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 돼서 프로파간다의 일상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들의 해석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석이 안 되는데 왜곡 변명과 갖고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일단은 그 해석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인 흠집을 어떻게든 내기려고 하고 그들을 악마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해석의 편에 선 사람들은 정당한 조직이고 그 해석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사악한 자들로 해서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지금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이 다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계속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론적 기반이 흔들리거든. 문재인 정부가 문제 있다고 계속 떠들어댔는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거보다 더 심해요. 심한 게 아니라 100배, 1000배 더 심한, 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네들의 이론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의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아유, 그래, 저기 뭐, 우리 관료들 중에, 저 윤석열이 바보라서 그래요. 윤석열, 정말, 저 사람은 우리 말 안 들어서 그래요.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정당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통치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적개심과 악마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그다음에 이제 뭐 예, 그런 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분열됩니다. 자기들을 인정해주는 집단은 옳고 다른 집단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일어난 사태는 딱 이렇게 해서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되는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현대 통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대 통치 시스템 자체가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현대 통치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가 에서 결국은 이 통치 행위나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그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 정책을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용감한 관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 공격을 받았던 이유도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비주류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학자들끼리 무시하는 이게 별 신생 이론이고 뭐 검증도 안 됐고 뭐 그냥 뭐 그런데 뭐 심지어는 케인즈 이론조차도 공격을 받습니다. 네. 저기 합리적 선택 가설 같은 어떤 주류 경제학자 이론이 아니라 케인즈 이론? 그거 한물 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들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무슨 뭐 공산주의 이론이 됐던 뭐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주류 경제학자 이론이 됐던 뭐가 됐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꾸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보수 집단이 있어요. 근데 보수 집단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하던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주도 성장을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쟤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러면서 잘 됐다. 이제부터 신나게 공 까봐야지 하고서 이제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신나게 깠어요. 근데 그게 먹히든 안 먹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적인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문적인 공격을 해요. 그게 근거가 있냐, 실증이 됐냐, 심지어는 그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하버드대 출신이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냐 이러면서 어느 날 만약에 보수 경제학자들이 하던 주장을 신나게 깠어요. 그게 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론을 까면 되니까. 그래서 신나게 까면 흔들리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뭘 주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민주당 쪽 경제학자들이 뭘 주장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해보려니까 써먹을 이론들은 다 써먹어봤는데 잘 안 들어가. 뭐 주류 경제학에서 썼던 이론도 잘 안 들어가고 뭐 무슨 케인즈 이론도 안 들어가고 소득주도 성장도 안 들어가고 아씨 어떡하지? 그렇다고 새로운 신생 이론을 만들자니 그 족보도 없는 이론을 만든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갖다 대든 그게 뭐 국민들의 삶에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의 근거가 있냐 없냐는 문제 갖고서 이제 정통성의 문제라든지 정당성의 문제 갖고서 이제 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현대청 통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제 소련 이제 공산권도 똑같다는 거죠. 막스주의 이론이라는 어떤 그 이론 체계를 가지고서 세계를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된 거죠. 네. 1980년대 후반대부터 해서 소련에서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그 이론을 아무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일부 막스주의자들은 이제 소련식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 하지만 이론이 이미 폐기된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어떤 정책에서 쓰고 있는 이론들을 어떤 사람이 까버렸어요, 심하게. 그래서 그거는 30년 전에 사라진 구닥다리 이론이야, 임마. 여기서 까버리면 어떡할 건데. 예를 들어서 통화주의 이론이라고 있어요. 통화주의. 예. 프리드만이죠. 예. 예.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통화주의 이론은 뭐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프리드만의 무슨 뭐 책을 뭐 대단한 걸로 해가지고 막 읽었다? 그거 경제학자들 사이면 이미 다 구닥다리 다 지나간 이론이에요. 그래서 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의 삶에 과연 실제적인 실용적인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론을 들이밀면 저도 깔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론적으로 틀렸어. 그거 지금 유행이 끝났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학자들 사이에. 뭐 그런 거 갖고 아니 저 그게 아니고요. 그거 쓰면은 이번에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든 말든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체가 그 정당성이 없는데 뭘 주장하는데 라고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고 누가 주장을 해요. 그럼 저는 이론을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최저임금이 올라도 문제가 없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 갖고 까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이론으로 까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앞에 어떤 정책의 효과성이나 그게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국민한테 먹히냐 마는지 문제가 아니라 마치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그 붕당 정치 하듯이 맞냐 틀냐를 갖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의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일단 공산주의는 틀렸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자본주의는 맞다고 증명이 되지 않았냐는 식으로 막 자기네들이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자기들이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는 아무리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효과라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거고 그 이론대로 해서 과연 이게 경제가 성장한 건지 이게 과연 다른 이유,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썼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어쩔 건데?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론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하버드대 무슨 교수가 한 이론, 이 이론은 미국에서 쓰는 이론이고, 이 이론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이론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론 자체의 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이론의 정상성조차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자들 중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만 반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수학적으로는 뭔가 근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론이 맞다고 해야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건을 왜곡, 축소하고 결국 그것도 안 되면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현대 통치 시스템의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계엄 이후 3개월 동안 보고 있는 이 엘리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후 위기와 친환경 정책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원전을 통한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산업화 시대의 논리가 이제 안 맞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제 발전 이론 자체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권력을 놔야 되니까. 그래 이론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후 위기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하고 싶은데 이건 또 과학자들이 또 인정을 다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제는 침묵을 하는 거죠. 모른 척, 네, 없는 척 그렇게 해버리는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통치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사이비 종교화되는 결국 프로파간다와 왜곡에 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뭐 그렇게 보면 이건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라 단지 정권이 바뀐다고 결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좀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왜 갖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해야지. 어떤 현상이,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떤 인간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거든. 뭐, 이렇다. 어떤 이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법은 지금 일단은 뭐, 대응 수단은 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갖고 와서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과거의 이론은 과거의 어떤 기득권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론 자체는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 순간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론 자체를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폄하하고 막 이러면서 똥물을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이론 자체를 훼손시키려고 하겠죠. 그 이론을 시도해보고 보완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결국 이론으로 까기 시작하면은 이론을 깔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뭐 심지어는 그 학자가 무슨 뭐 그걸 주장했던 학자가 뭐 무슨 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까도 돼요. 뭐 아니면은 뭐 비주류 어느 뭐 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어디서 주장했던 그런 그 족보도 없는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이랬다는 등 뭐 그런 식으로 까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저도 사실은 뭐 주류 경제학을 깔려면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면 주류 경제학들 내부에서도 싸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정책 같은 걸 신나게 까댈 수가 있죠. 뭐 주류 경제학도 뭐 케인즈 이론부터 해서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케인즈 이론도 있고 뭐 무슨 뭐 통화주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합리적 기대 가설도 있고 뭐 지금은 합리적 기대 가설도 학자들이 까기 시작하죠. 네, 틀렸다고. 네. 뭐 신나게 깔 수 있어요. 누군가 합리적 기대 가설에 근거해서 만든 이론 같으면 그거 틀린 건데 그거 이제 학자들이 싫어하는데 하면 신나게 까버리면 됩니다. 30년 전에는 합리적 기대 가설이 엄청 대단한 걸로 사람들이 여겼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뭐 생기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그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제 학자들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을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이론을 보강하는 거지 뭐 보강 좋아하네. 뭐 다른 뭐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도 아니라고 신나게 두들겨 팼으니까 우리도 같이 두들겨 팰 수 있는 거. 그거 당신 맞아? 당신 다 유행 지나간 철 지나간 이론을 갖고서 지금 떠들고 말이야.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론을 이론으로 까기 시작하면 다 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론은 실천을 위한 어떤 수단이지 이론을 위한 이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이론에다가 이렇게 뒀기 때문에 마치 그 기독교에서 경전 해석의 그 해석권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쥐고 싶어 하죠.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럼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제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제 보수 집단에서는 새 정권이 들어오면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의 뭐 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 밑바닥에 이론적 베이스를 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신나게 까야겠죠. 뭐 그러면서 외국 학자들 데려와가지고 이론은 맞다 틀리다 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사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론을 갖고 온 거고 하면서 또 뒷조사를 해가지고 감사원도 청구하고 뭐 경찰 일어나고 이제 똑같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일들이 똑같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나라가 망가지겠죠. 네. 왜? 우리나라의 통치 시스템과 관료 집단이 이제 사이비 종교가 됐기 때문에 결국 설득, 합리적인 어떤 타협 이런 거 없어요. 사이비 종교. 네. 그런 거 없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죽기 전까지 결국은 민주당 정권이든 그 보수 집단에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해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정권을 다 쥐고 통치를 하지 않는 한 결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태인 거죠. 지금. 그래서 희망이 없다. 제 얘기는. 타협의 여지도 없고 발전의 여지도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극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정치 시스템에 가지고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거는 뭐 대안은 없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